귀찮은 노인네, 집에서 사라지니 살 것 같아. 시어머니에게 재산 상속을 받자마자 요양원에 버리고 나온 아들과 며느리는 축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자신의 친정엄마의 호화스런 칠순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손으로 자식을 버려야 하는 시린 아픔 끝에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는 시어머니의 서늘하고도 통쾌한 복수가 막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부터 오늘도 사연 시작합니다. 한가로운 주말 오후, 김지연은 거실 소파에 누워 다리를 까딱거리며 한참을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남편을 둔 친구 미경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너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너네 시어머니 가게 있는 중앙시장 재개발 소식이 있대. 아직 정확하지 않으니까 진짜 말하면 안 돼. 엄청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야. 어머, 미경아, 정말? 중앙시장이 통째로 재개발? 세상에, 거기 완전 노른자 땅이었네. 지연은 벌떡 몸을 일으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화를 끄는 그녀의 두 눈은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김지연은 온라인에 자신의 화려한 일상을 자랑하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물건을 따라 사게 만들어 돈을 버는 인터넷 유명인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재산은 그녀가 인터넷 세상에 과시할 완벽한 삶을 완성시켜줄 마지막 퍼즐 조각처럼 느껴졌죠. 그녀는 곧장 서재에 있는 남편 박상우를 향해 호들갑스럽게 외쳤습니다. 여보, 여보, 빨리 나와봐. 대박이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온 상우에게 지연이 휴대폰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경이가 그러는데 중앙시장 땅값이 금감될 수도 있대. 어머님 국밥집, 거기 완전 로또라고. 재개발 들어가면 수십억은 우습대. 상우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뭐, 그걸 믿어? 걔네 남편이 건설 쪽에 근무하고 인맥도 넓어. 근데 뭐 그게 어머니 가게고 땅이지. 우리 가게야? 지연은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쿵쿵 치며 상우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이고, 이 답답한 인간아. 그러니까 우리가 모셔야지. 홀로 계신 어머니 외로우실 거 아냐.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모시면 어머니도 감동해서 우리한테 다 물려주시지 않겠어? 어차피 자식이라고는 당신 한 명 딸랑 있긴 하지만 요즘 재산을 자식한테 안 물려주는 경우도 있어서 단단히 대비해야 돼. 지연의 달콤한 속삭임은 뱀의 혀처럼 상우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 부부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던 전화는 하루에 3번으로 늘었고 명절에나 겨우 찾아뵙던 아들 내외는 주말마다 가게에 나타나 일손을 거들기 시작했죠. 어머니, 이런 힘든 일은 저희가 할게요. 허리 다치세요. 지연은 일부러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이정숙의 어깨를 주무르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어머니, 이 영양제 좀 드셔보세요. 관절에 그렇게 좋대요. 상우는 좋다는 약과 철 진한 옷가지를 한 아름사 들고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이정숙은 갑작스러운 아들 내외의 변화가 낯설고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됐다. 너희 살기도 팍팍한데 뭘 자꾸 사오냐?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어요. 이제라도 효도해야죠. 아들 부부의 알랑거림은 몇 달 동안 끈질기게 계속되었습니다. 이정숙도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밥을 준비하고 밤 10시가 넘어가게 문을 닫는 30년의 세월은 그녀의 몸을 갉아먹고 있었죠. 무릎은 시큰거렸고 밤이면 어깨 통증으로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정숙은 아들 부부 그리고
언젠가 태어날 손자와 함께 한 집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꿈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나한테 잘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나도 아들 집에 들어가서 좀 편하게 살아볼까? 결국 이정숙이 마음을 정하고 아들 부부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이제 이 국밥집도 그만 정리해야 할 것 같다. 이정숙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정말요, 어머니? 잘 생각하셨어요. 김지연이 기다렸다는 듯 기뻐하며 무릎을 쳤습니다. 그동안 너희가 고생이 많았다. 늙은 엄마 때문에.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좋아서 한 일인데요. 박상우가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이정숙은 아들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가게랑 이 집, 너네 앞으로 증여해줄게.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놨다. 내일 가서 도장만 찍으면 돼. 그 대신 내가 너네 집에 들어가서 살아도 되겠니? 그럼요, 어머니. 저희가 잘 모실게요. 겉으로는 다정한 며느리의 말투였지만 마음속에는 시어머니의 재산을 빼앗아냈다는 뿌듯함이 교활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정숙은 아들 내외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딱딱한 분위기의 사무실에서 정숙은 중앙시장의 국밥집 건물과 땅을 아들 박상우에게 증여한다는 서류 위에 묵묵히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적는 그녀의 손끝은 희미하게 떨렸지만 얼굴엔 후련함과 행복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저희가 진짜 잘 모실게요. 지연은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처럼 눈시울을 붉히며 정숙의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상우 역시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정숙을 끌어안았습니다. 중앙시장의 재개발 소식을 몰랐던 정숙은 이제 아들 내외와 함께 살며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으리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집으로 들어지 며칠 지나지 않아 모든 것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정숙 앞에서는 살갑던 며느리는 뒤돌아서면 싸늘한 표정으로 혀를 찼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안방에서는 부부의 은밀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지연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남편에게 불만을 토로했어요. 정말 숨 막혀 죽겠네. 어머니가 하루 종일 거실에 앉아 계시니까 집안 분위기가 이게 뭐야? 꼭 감시당하는 기분이라고. 상우는 처음엔 어머니를 감쌌습니다. 당신 왜 그래? 연세 드시면 그럴 수도 있지. 좋게 좀 생각해. 좋게 생각? 내가 부처님이야? 당신은 당신 엄마니까 괜찮겠지. 난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라고. 불편해 죽겠어, 정말. 아내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상우를 찔러댔습니다. 어느 날 정숙이 환절기 탓에 가벼운 기침을 몇 번 하자 지연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녀는 곧장 상우에게 달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기침하는 거 봐. 저거 그냥 감기 아니야. 요즘 노인들 폐렴이 얼마나 무서운데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곳으로 모셔야 해. 당장. 지연은 전문적인 케어라는 말을 반복하며 요양원 입소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상우는 어머니가 완강히 반대할 것을 알면서도 아내의 등살에 못 이겨 최고급 요양원이라는 실버 캐슬의 안내 책자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지연은 안방 침대에 엎드려 자신의 엄마와 통화하며 승리에 찬 목소리를 아무도 듣지 못하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 며칠 안 남았어. 그 할망구 드디어 치운다고. 걱정 마. 우리 엄마 칠순잔치는 내가 제주도 최고급 리조트 빌려서 끝내주게 해줄 테니까. 전화기 너머로 모녀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방 안에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뒤 화창한 아침이었습니다. 아들 내외와 함께 살게 된 이후 처음으로
며느리 김지연이 한박웃음을 지으며 정숙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곱게 포장된 새 옷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마침 병원에 종합검진 예약해둔 날이라서요. 제가 우리 어머니 입으시라고 제일 예쁜 옷으로 하나 샀어요. 지연은 살갑게 웃으며 정숙의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정숙은 갑작스러운 건강검진 이야기에 어리둥절했지만 며느리가 사온 옷까지 내미는 성의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검진을 이리 갑자기 가니? 아무튼 알았다. 옷 갈아입으마. 잠시 후 정숙은 아들이 운전하는 차의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차는 시내 병원가가 아닌 낯선 교회 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정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예, 상우야. 병원이 어디인데 이리 한참을 가는 거니? 운전대를 잡은 상우는 대답 대신 백미러로 힐끗 어머니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의 옆에 앉은 지연이 재빨리 말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요즘엔 공기 좋은 데 있는 병원이 더 좋대요. 거의 다 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차는 실버 캐슬이라는 금빛 간판이 붙은 거대하고 화려한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고급 호텔을 연상시키는 모습에 정숙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여기가 병원이나? 그때 정장을 차려입은 직원이 환한 미소로 다가와 상우에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박상우님, 이정숙 어르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입소 서류는 이쪽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입소라는 단어가 정숙의 귓가에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정숙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흔들렸습니다. 상담실 안으로 이끌려 들어간 정숙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이미 아들의 이름으로 서명까지 끝난 입소 계약서였습니다. 그제야 모든 상황을 파악한 정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가리키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상우야,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날 속이고 이런 곳에 버리려고 그동안 그 아양을 떨었던 거야? 정숙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갈라져 나왔습니다. 상우는 끝내 어머니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편하게 지내시는 게 저희도 마음이 편해요. 제가 많이 알아봤는데 여기 시설도 좋고 친구분들도 계셔서 재미있을 거예요. 그 말에 정숙은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지연이 다가와 걱정스럽다는 표정 연기를 하며 정숙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다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여긴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24시간 있잖아요. 저희 집보다 훨씬 안전하고 좋으실 거예요. 정숙은 뱀처럼 휘감기는 며느리의 팔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네 그 더러운 꿍꿍이를 내가 모를 줄 알고. 상우야, 내 아들, 정신 차려.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서 집에 가자. 응? 엄마랑 같이 집에 가자, 제발. 정숙은 아들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듯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상우는 끝내 고개를 돌린 채 외면했습니다. 그 사이 요양원 직원들이 나타나 정숙의 단출한 짐가방을 들고 안으로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그 모습을 확인하고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안 돼. 상우야. 가지마. 엄마 말 좀 들어봐. 정숙의 절규가 복도를 울렸지만 아들의 뒷모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혼자 남겨진 정숙은 직원들에게 요양원 개인룸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충격에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한편 요양원을 빠져나온 차 안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지연은 큰일을 해냈다는 듯 후련한 한숨을 내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이제 진짜 살겠다. 속이 다 시원하네. 여보, 우리 이제부터 진짜 자유롭게 사는 거야. 오늘 저녁은 최고급 한우 레스토랑 가서 파티하자. 상우는 아내의 말에 대답 없이 운전대만 굳게 잡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애써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래, 어머니는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내시게 된 거야. 이게 맞아. 정숙은 멍하니 창가로 다가섰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들의 차가 점점 작아지더니 이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세상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듯한 씁쓸함과 절망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아들의 차가 시야에서 사라진 그날 이후 정숙의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고급스럽고 깨끗했지만 창살 없는 감옥과도 같은 요양원의 하루는 느리고 무미건조하게 흘러갔습니다. 정숙은 종일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거나 아무도 없는 정원 벤치에 홀로 앉아 시간을 죽였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은 쉬이 가시지 않고 문득문득 차오르는 눈물만 소매 끝으로 훔쳐낼 뿐이었습니다. 그날도 정숙은 정원 구석 벤치에 앉아 말없이 눈물을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저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묵묵히 요양원의 시설의 꾸준히를 도맡아 하던 40대 과묵한 관리인 오승철이었습니다. 평소에도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요양원 어르신들을 살뜰히 돌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숙이 울고 있는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다가 용기를 내어 다가온 것이었죠. 정숙이 고개도 들지 않자 승철은 주머니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승철은 정숙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고는 숨을 멈췄습니다. 어디선가 많이 뵌 듯한 얼굴,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기억 저편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인상이었습니다. 승철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혹시 예전에 중앙시장에서 국밥집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말에 정숙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승철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놀란 듯 그녀의 눈가에 경계심이 스쳤습니다. 누구신데 절 아세요? 승철은 감격과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사장님 맞으시군요. 세상에 저예요, 저. 30년 전에 돈 없어서 매일같이 국밥 그냥 얻어먹던 까까머리 학생. 승철이요, 오승철. 오승철이라는 이름에 정숙의 기억도 천천히 과거를 향해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배고픔에 지쳐가게 구석에 쭈그려 앉아있던 가난한 학생. 그래도 눈빛만은 늘 성실하고 착했던 그 학생의 얼굴이 눈앞에 중년 남자와 겹쳐졌습니다. 정숙의 마른 입술 사이로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세상에 승철이 기억하지. 이렇게 어른이 됐구나. 얼굴은 옛날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네.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30년의 세월을 더듬었습니다. 승철은 가난했던 대학 시절 정숙이 어머니처럼 자신을 챙겨주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때 사장님 아니었으면 저 중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했을 겁니다. 돈 한 푼 없어서 며칠씩 굶고 다닐 때 사장님이 말없이 퍼주시던 그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이 제 목숨줄이었습니다. 평생 그 은혜를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요. 정숙도 그 시절을 기억해내며 착하고 성실했던 승철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의 대화는 따뜻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승철은 정숙이 어째서 이런 곳에 홀로 지내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어떻게 여기에, 아드님은 잘 지내시죠? 그때 가게에서 항상 봤었는데
사장님이 속 한 번 안 썩이던 착한 아들이라고 자랑하셨잖아요. 아들이라는 말에 정숙의 얼굴이 다시 어둡게 굳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승철의 따뜻한 눈빛에 용기를 내어 그간의 사정을 힘겹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들 내외의 계획적인 접근과 재산 증여, 그리고 거짓말로 강제 입소당한 날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승철의 얼굴은 분노로 점점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떻게 부모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승철은 진심으로 분개하며 자기 일처럼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정숙의 손을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사장님 곁에서 힘이 되어 드릴게요. 제가 도울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정숙은 낯선 이곳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편을 만나자 꾹꾹 눌러왔던 설움이 터져 나왔습니다. 운명 같은 재회에 감격한 두 사람은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가느다란 동아줄 하나를 잡은 기분이었습니다. 오승철과의 만남 이후 이정숙의 잿빛 일상에 작은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승철은 틈이 날 때마다 정숙을 찾아와 말벗이 되어 주었고 정숙은 그를 아들처럼 편하게 대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정숙은 어렵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있는 승철의 팔을 툭 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승철아, 너 혹시 그 젊은 사람들이 한다는 SNS인가 뭔가 그거 할 줄 알아? 그냥 걔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그래. 전화도 한 통 없는데 소식을 알 수가 없어. 집에 찾아가자니 나를 또 여기 데려다 놓을 게 뻔하고 아직 아들에 대한 마지막 미련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승철은 그런 정숙의 마음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장님. 그럼요. 제가 한번 찾아봐 드릴까요? 며느님 성함이 김지연 맞으시죠? 승철은 곧장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정숙은 익숙지 않은 작은 화면을 들여다보기 위해 그의 어깨 너머로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어렵지 않게 전체 공개로 설정된 며느리 김지연의 SNS 계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화면이 열리자마자 나타난 것은 온갖 명품으로 치장한 지연이 화려한 카페에 앉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잘 지내는 모양이네. 정숙은 애써 안심하려는 듯 중얼거렸지만 승철이 화면을 아래로 내릴수록 그녀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갔습니다. 화면 속에는 정숙이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세상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여보가 사준 신상백이라는 글과 함께 올라온 반짝이는 명품 가방들, 최고급 레스토랑의 음식들, 푸른 바다가 펼쳐진 해외 휴양지의 수영장에서 찍은 비키니 사진까지. 정숙을 요양원에 버려두고 떠난 아들 내외는 마치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매 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내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있구나. 정숙은 자신에게는 연락 한 통 하지 않으면서 호화스러움을 마음껏 즐기는 며느리와 아들의 모습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정숙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우리 엄마, 칠순 축하드려요. 사진 속에는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이 모두 모여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칠순 잔치상 앞에는 정숙의 아들 박상우도 보였습니다. 그는 장모의 팔짱을 꼭 낀 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위처럼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이 올라온 날짜는 불과 자신을 요양원에 버리고 간 이틀 뒤였습니다. 전화도 오지 않고 하루 종일 아들 연락만 기다렸던 그날, 아들 내외는 사돈의 칠순을 챙기기 위해
제주도에서 호화로운 파티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숙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배신감에 눈앞이 아찔해지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나한테는 전화 한 통도 없더니만. 정숙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한 방울의 눈물이 스마트폰 화면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승철은 말없이 그녀의 손에서 스마트폰을 받아 화면을 껐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의 아들 내외의 웃는 얼굴이 악몽처럼 어른거렸습니다. 아들 등록금을 내기 위해 결혼 반지를 팔았던 날 뜨거운 국밥 그릇을 나르다 손을 대이면서도 아들 먹일 고기 반찬 값은 아끼지 않았던 지난 4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모은 전 재산을 아낌없이 내주었던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대체 뭘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나? 깊은 자괴감과 허무함이 그녀의 가슴을 칼로 저미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퀭한 얼굴로 식당에 나온 정숙은 옆방 할머니에게 간밤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할머니는 혀를 차며 정숙의 손등을 두드렸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그런 사연, 여기서는 아주 흔한 일이야. 자식한테 재산 다 뜯기고 쫓겨난 노인네들이 여기 한둘인 줄 알아? 그냥 잊어버려. 세월이 약이지 별 수 있나? 그래도 여긴 시설은 좋아서 편하잖아. 내 친구는 시골 총구석에 박혀있는 요양원인데 시설도 안 좋아서 매일 우는 소리야. 위로의 말이었지만 그 말은 정숙의 마음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런 끔찍한 배신이 흔한 일이라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부모를 그저 돈줄로만 여기는 자식들, 그들의 탐욕에 희생당한 수많은 부모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간 정숙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슬픔과 자책으로 흐려져 있던 눈동자에 과거 중앙시장에서 억척스럽게 장사를 하던 시절의 차갑고 단단한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낳아준 부모를 헌신짝처럼 버리면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 사람의 도리가 무엇인지 똑똑히 가르쳐주는 일이라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정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망설임 없이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어 승철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승철아, 나야. 나 좀 도와줘.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정숙의 전화 한 통에 오승철은 모든 일을 제쳐두고 달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승철의 낡은 차 조수석에 앉아 몇 달 만에 요양원 바깥 세상으로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하는 바깥 공기는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정숙은 굳은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그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거리는 평화롭기만 했죠. 승철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본 변호사, 이런 사건에서는 최고라고 합니다. 정숙은 고개를 젓지 않고 힘없이 말했습니다. 승철아, 괜히 너까지 고생시키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이건 내 집안일인데, 그리고 법정까지 가서 아들놈을 고소하는 게 맞나 싶고 마음이 복잡해. 아직 그녀의 마음속에는 엄마로서의 연민과 인간적인 배신감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승철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사장님 일이 곧 제 일입니다. 그리고 이건 잘못된 걸 바로잡는 일이죠.
부모한테 죄악을 저지르고 아무렇지 않게 살게 내버려 두면 그건 아드님 인생에도 절대 좋은 일이 아닐 겁니다. 승철의 확신에 찬 말에 정숙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잠시 후 정갈한 느낌을 주는 한법률 사무소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사무실 안 벽면 가득 낡은 법전이 꽂혀 있는 방에서 날카로운 인상의 60대 변호사 조영철이 정숙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정숙이 덤덤하게 풀어놓는 기막힌 사연을 듣는 내내 굳은 표정으로 서류에 무언가를 기록했습니다. 정숙의 이야기가 끝나자 조 변호사는 안경을 벗어 닦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일을 들어보니 이건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닙니다. 자식이 연로하신 부모를 기망하고 유기한 죄질이 아주 나쁜 사건이에요. 정숙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손으로 평생 일군 재산, 시장 바닥에서 찬밥 더운 밥 안 가리고 일해서 모은 돈입니다. 아들놈 장가갈 때 집 사주고 사업 자금 대주고 그렇게 다 퍼주고도 행복했는데 그게 결국 내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조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증여하실 때 작성했던 계약서 가지고 계십니까?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며느리가 알아서 다 했다면서 나는 그냥 도장만 찍으라고 해서 내용은 자세히 보지도 못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행정망을 통해 해당 증여 계약서 사본을 요청했습니다. 얼마 후 팩스로 전송된 서류를 들고 온 조 변호사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찾았습니다. 역시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그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부담부 증여 조항. 이게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마치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죠. 정숙과 승철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류를 들여다보자 조 변호사가 쉬운 비유를 들어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말이죠. 사장님께서 아드님에게 내가 이 집을 너에게 주겠다. 대신 네가 나를 평생 잘 모셔야 한다는 조건을 걸고 재산을 넘겨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아드님은 집을 받자마자 사장님을 요양원에 보내버렸죠. 조건을 어겼으니 당연히 재산을 돌려달라고 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일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정숙의 눈이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던 캄캄한 터널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조 변호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장님, 저희는 증여재산 반환 소송을 즉시 진행할 겁니다. 사장님의 모든 재산을 되찾아와야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드님 내외가 의뢰인을 속이고 벌인 행위로 인해 받으신 정신적 고통, 이것에 대한 위자료까지 반드시 청구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정숙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이건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아니,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싸움입니다. 필요한 증거는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다 말씀드릴 테니 절대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변호사의 단호한 말에 정숙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망설임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님, 그렇게 해주세요. 내 아들과 며느리에게 사람의 도리를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를 똑똑히 보여줘야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정숙의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정숙과 승철의 은밀한 공조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요양원 근처의 작은 카페에 마주 앉아 며느리의 SNS를 다시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승철은 수첩을 꺼내 며느리가 올린 사진의 날짜와 장소, 물건의 가격 등을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웃고 떠들며 찍어 올린 사진 하나하나가 다 법정에서 저들의 발목을 잡을 증거가 될 겁니다. 정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 대신 냉철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눈물은 끝났어. 하나도 빼놓지 말고 전부 찾아내야지. 부모 돈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개들이 쓴 돈 한 푼 한 푼에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 뼈저리게 알게 해줘야지. 이정숙과 오승철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동안 아들 박상우와 며느리 김지연의 세상은 온통 분홍빛으로 반짝였습니다. 두 사람은 어머니의 눈물과 맞바꾼 돈으로 쌓아 올린 성에서 매일같이 향락의 파티를 벌였습니다. 그 시작은 박상우가 어머니 명의의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으면서부터였습니다. 대리석 카운터 너머 은행 지점장은 상우에게 깍듯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담보물 대출은 최대 한도로 문제없이 승인되었습니다. 박상우 고객님. 상우는 최고급 소파에 몸을 깊게 묻은 채 다리를 꼬고 거만하게 대답했죠. 그럼요. 제가 보는 눈이 좀 있잖습니까? 이 건물 앞으로 가치가 몇 배는 더 뛸 겁니다. 마치 자신이 평생 일궈낸 자산인 양 어깨를 으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억 원의 현금이 통장에 찍히자 평생 돈에 쪼들려 살던 상우의 눈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번쩍이는 독일제 외제차를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명품 시계와 최고급 양복으로 온몸을 휘감고 실체도 없는 유령 회사를 차려 젊은 사업가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박 사장. 차 바꿨네. 죽이는데? 허허, 이거 뭐 사업이 잘 되다 보니 어쩔 수 없었네. 그의 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지인이 대박 정보라며 알려준 고위험 작전주에 거액을 쏟아붓는 투기가 전부였습니다. 박상우가 밖으로 나도는 동안 김지연의 씀씀이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그녀는 일주일에 3번씩 청담동의 고급 피부관리실에 출근 도장을 찍었고 백화점 명품가는 제 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어머, 지연아. 너 정말 팔자 폈다. 시어머니 덕 제대로 보네. 재개발 소식을 전해줬던 친구 미경이 부러움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은 수백만 원짜리 핸드백을 이리저리 들어 보이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덕은 무슨. 당연히 받아야 할 내 몫이지. 그리고 네 덕도 좀 있고. 그 할망구가 평생 시장 바닥에서 긁어모은 돈 은행에 썩히면 뭐해? 이렇게 팍팍 써야 경제가 사는 거야. 몰랐어? 다른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 요양원에 모시고 괜찮아? 남들이 뭐라고 안 해? 지연은 방금 산 다이아몬드 반지를 불빛에 비춰보며 경멸하듯 웃었습니다. 뭐라고 하긴. 요즘 다들 그러고 살아. 그리고 솔직히 그게 서로 편한 거 아니니? 늙은이 냄새나는 집에서 사느니 호텔 같은 데서 전문가 케어받는 게 어머니한테도 100배는 낫지. 우린 우리대로 자유롭고 얼마나 좋아. 그녀에게 시어머니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돈벼락의 근원일 뿐이었습니다. 이들 부부에게는 또 다른 거머릿과 같은 존재들이 있었는데 바로 지연의 친정 식구들이었죠. 그들은 사위인 상우를 박서방이 아닌 박은행으로 여기며 시도 때도 없이 돈을 요구했습니다. 상우가 막 처남의 외제차 값을 결제해주고 나왔을 때였습니다. 장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서방, 다름이 아니고 자네 처형내 소파가 낡아서 바꿔주고 싶은데 이왕이면
이태리 장인이 만든 걸로 해줘야지 않겠나? 상우는 순간 망설였지만 옆에서 눈을 흘기는 지연의 모습에 곧장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아, 장모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제일 좋은 걸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지연이 그의 팔에 매달리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역시 우리 남편이 최고야. 이래야 우리 엄마 아빠가 사위 하나는 정말 잘 뒀다고 좋아하시지. 상우는 능력 있는 사위라는 칭찬에 넘어가 처갓집의 모든 요구를 군말 없이 들어주었습니다. 물론 흥청망청 돈을 쓰면서도 가끔씩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텅 빈 거실 소파를 볼 때면 그 자리에 앉아 TV를 보던 어머니의 쓸쓸한 등이 생각나 양심이 따끔거렸죠. 하지만 그런 죄책감은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상우가 잠시라도 우울한 표정을 지으면 지연이 뱀처럼 다가와 그의 목을 감싸며 달콤하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여보, 왜 그래? 또 어머니 생각나? 아이고, 걱정도 팔자셔. 어머니는 그 좋은 실버 캐슬에서 삼시세끼 진수성찬 받으면서 호강하고 계실 텐데 뭐가 걱정이야? 당신이 처갓집에 잘하고 폼나게 사는 거 보시면 어머니가 더 기뻐하실걸. 아내의 달콤한 위로는 강력한 마취제와도 같았습니다. 상우는 그래, 어머니는 편하게 지내실 거야. 나는 내 인생을 즐길 자격이 있어. 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했고 다시 허영의 늪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행복에 취해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생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서 최고급 샴페인을 터뜨리며 다음 달에 떠날 유럽 여행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여보, 여기 파리행 비즈니스 클래스 딱 2자리 남았대. 빨리 예약할까? 지연이 가리킨 달력의 날짜는 바로 어머니 이정숙의 칠순 생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어머니의 생일 날짜는 보이지 않고 오직 파리의 야경과 로마의 휴일만이 아른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SNS에 과시하고 카드로 결제하는 모든 사치의 흔적들은 차가운 기록으로 차곡차곡 쌓여 이정숙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불과 석 달 만에 어머니가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의 절반 가까이가 연기처럼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0을 갓 넘긴 젊은 이정숙은 남편과 함께 중앙시장 한 구석 허름한 좌판에서 국밥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건강한 몸과 정직한 뿐이었던 부부는 새벽별을 보며 가게 문을 열고 달이 뜰 때까지 뜨거운 김 속에서 땀 흘려 일했습니다. 정숙의 남편은 묵묵했지만 마음이 깊은 사람이었고 정숙은 억척스러우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죠. 그들의 국밥은 특별한 비법은 없었지만 뼈를 푹 고아낸 진한 국물과 사람을 향한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고 학생, 밥은 든든히 먹고 다녀야지. 이리 와서 한 그릇 하고 가. 주머니가 가벼운 학생들과 고된 노동에 지친 인부들이 가게 앞을 서성이면 정숙은 못 이기는 척 그들을 불러앉혀 국밥 한 그릇을 말아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가게는 조금씩 자리를 잡았고 어린 아들 상우가 커가는 모습을 보며 부부는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장사를 준비하던 어느 새벽 정숙의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진 지 사흘 만에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정숙에게는 슬퍼할 시간조차 사치였습니다. 눈물 닦을 새도 없이 그녀는 어린 아들 상우의 손을 잡고 다시 국밥집 가마솥 앞에 서야만 했습니다. 홀로 아들을 키우며 가게를 지키는 일은 고데기 짝이 없었지만 그녀는
더욱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들만큼은 세상의 어려움 모르고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다는 마음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장사를 마감하고 마지막 설거지를 하던 정숙의 눈에 가게 구석에서 비를 피하며 웅크리고 앉아 어깨를 들썩이는 한 학생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앳된 얼굴의 오승철이었죠. 정숙은 그의 행색이 며칠은 굶은 사람처럼 초라해 보여 남은 국밥을 데워 그의 앞에 말없이 놓아주었습니다. 학생, 장사 끝났으니 이거라도 먹고 가. 비 맞지 말고. 그런데 승철은 국밥은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를 무릎에 파묻은 채 서럽게 울기만 했습니다. 정숙이 그의 옆에 쭈그려 앉아 등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누가 널 이렇게 슬프게 했어? 한참을 흐느끼던 승철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간신히 들릴 정도였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돈이 없어서 장례를 치러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못나서 엄마 가는 길도 편히 못 보내드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숙은 먼저 떠나보낸 남편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가게 안쪽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들 상우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한 푼, 두 푼 악착같이 모아온 적금 통장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정숙은 밤새 울어 퉁퉁 부은 눈으로 자신을 찾아온 승철의 손에 두툼한 흰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그녀가 그날 새벽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깨서 찾아온 장례를 치르고도 남을 만큼의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승철이 기겁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어떻게 이 큰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숙은 그런 승철의 손을 단단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학생, 죽은 사람 가는 길은 배불리 따뜻하게 보내줘야 하는 거야.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그때 갚아. 그러니 어서 가서 어머니 잘 보내드려. 정숙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승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에게 정숙은 단순한 국밥집 주인이 아니라 돌아가신 어머니와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중앙시장 국밥집 아줌마는 의리의 화신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국밥집 장사는 잘 되고 국밥집이 있는 건물과 땅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아들 상우에게도 세상 최고의 것들만 입히고 먹이려 애쓰며 키웠습니다. 그렇게 정숙의 피와 땀으로 자란 박상우는 김지영과 다음 해외여행지인 파리의 낭만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연 지연의 손에 법원에서 온 등기후 편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무심코 봉투를 뜯어본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상우는 소파에 누워 와인을 마시다가 아내의 날카로운 비명소리에 깜짝 놀라 뛰어왔습니다. 왜 그래, 자기야. 무슨 일이야? 이것 좀 봐.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지연이 떨리는 손으로 내민 것은 증여재산 반환 청구 소송이라고 적힌 차가운 소장이었습니다. 원고의 이름은 이정숙, 바로 상우의 어머니였죠. 소장에는 두 사람이 그동안 흥청망청 써온 카드 내역과 SNS 게시물 사진들이 증거자료로 낱낱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상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고소했다고? 아니야,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어머니 이런 거 하실 줄도 모르실 텐데. 상우가 공포에 질려 현실을 부정하는 사이 지연의 표정은 경악에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소장을 갈기갈기 찢을 듯 구겨쥐며 상우의 뺨을 향해 던졌습니다. 당신이 이럴 때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당신 엄마잖아. 당신이 어떻게든 막아야지. 이 무능한 인간아. 이제 어떡할 거야. 이 재산 절대 뺏기면 안 돼. 아직 재개발도 안 됐단 말이야. 재개발되면 돈방석에 앉을 텐데. 이성을 잃은 지연은 곧장 아는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미리 준비라도 한 듯 유창한 거짓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만약 이 끔찍한 소송 사실이 언론에 먼저 알려져 버리면 자신이 인터넷 유명인으로서 수년간 공들여 쌓아온 젊고 현명한 현모양처라는 이미지는 산산조각이 나고 자신의 모든 것이 걸린 이 여론전에서 완전히 패배하게 되리라는 것을요. 그녀는 금세 눈물을 글썽이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며느리를 연기했습니다. 어머, 김 기자님. 제가 지금 너무 황당한 일을 당해서요. 저희 시어머니가 사실 치매가 좀 있으신데 누가 옆에서 부추겼는지 저희한테 말도 안 되는 소송을 걸었지 뭐예요. 네, 저희도 정말 미치겠어요. 어머니가 더 이상 나쁜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이거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 잘 써주세요. 상우 역시 자신의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려 어머니가 정신이 나가서 벌인 해프닝이라며 필사적으로 변명하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발악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정숙 측 변호사가 터뜨린 반격의 신호탄은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며느리 김지연의 SNS를 그대로 복사한 듯한 인터넷 기사가 모든 포털 사이트의 메인 화면을 장식한 것입니다. 단독 재산 증여받자마자 시어머니 요양원 보낸 폐륜 며느리 SNS엔 명품 자랑 가득. 기사는 순식간에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 기사에는 지연이 올렸던 명품 가방과 해외여행 사진,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주도에서 열린 친정어머니의 호화로운 칠순 잔치 사진이 그대로 실렸습니다. 여론은 용광로처럼 들끓었습니다. 네티즌들은 분노했고 기사 댓글 창은 부부를 향한 저주에 가까운 비난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자기 엄마 칠순은 제주도 호텔 빌려서 하고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버려? 인간이냐? 저 명품백 하나가 할머니 몇 달치 생활비일 텐데 저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 한다. 치매라고 언론 플레이 하더니 SNS 보니까 누가 치매인지 알겠네. 돈에 미친 치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승철의 보이지 않는 활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지난 몇 주간 수소문하여 과거 정숙에게 도움을 받았던 중앙시장 상인들과 학생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이제는 중년의 의사가 된 한 남자는 승철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국밥집 이모님요? 그럼요, 기억하죠. 제가 돈 없어서 휴학해야 했을 때 아무도 모르게 등록금 봉투를 쥐어주셨어요. 나중에 꼭 성공해서 갚으라고 아직 갚지도 못했는데 이런 일이, 이런 진심 어린 미담들이 국밥집 어머니의 진짜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지역 언론과 인터넷 커뮤니티에 제보되었습니다. 정숙의 과거 선행들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완전히 그녀의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상우는 부랴부랴 거액의 수임료를 주고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변호사 역시 산더미처럼 쌓인 증거들 앞에서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증거들 앞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변명이 거의 없습니다. 상대 측에서 너무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론도 너무 안 좋고요. 시간은 흘러 첫 변론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정은 사건의 파장을 증명하듯 수많은 기자와 방청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상우와 지연이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법정 문이 열리고 정숙이 오승철의 부축을 받으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죠. 원고석에 앉은 정숙은 재판장의 말에 또렷하고 당당한 목소리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더 이상 아들에게 버림받은 나약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과 존엄을 되찾기 위해 거대한 싸움을 시작한 강인한 전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첫 변론이 끝난 후 세상은 이정숙의 편으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국밥집 어머니와 패륜 아들, 유명인 김지연의 실체 사건은 모든 언론과 방송의 가장 뜨거운 가십거리가 되었죠. 박상우와 김지연이 가는 곳마다 보이지 않는 주홍글씨가 그들의 등 뒤에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이제껏 두 사람의 부를 부러워하던 세상은 하루아침에 가장 잔인한 심판관으로 돌변했습니다. 그 시작은 김지연이 가장 사랑했던 공간, 백화점 명품관에서였습니다. 애써 태어난 척 신상 구두를 신어보던 그녀의 귓가로 점원들의 소곤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어머, 저 여자 그 여자 아니야? 요즘 인터넷에 난리잖아. 패륜 며느리. 맞네, 맞아. 뻔뻔하기도 하지. 저러고도 명품 사러 올 정신이 있나 봐. 지연은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자신을 VVIP 고객으로 모시던 매니저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지금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쓴 돈이 얼만데 손님 뒤에서 수군거려도 가만 놔둬요? 하지만 매니저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허리를 숙이는 대신 경멸이 담긴 눈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고객님들께서 많이 불편해하십니다. 그만 나가주시죠. 상황은 박상우 쪽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출근하자 동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그를 피했고 복도를 지날 때마다 등 뒤에서 비웃음과 험담이 들려왔습니다. 결국 상우는 임원실로 불려갔습니다. 그의 상사는 난처한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박 팀장 회사 이미지가 있는데 자네 개인적인 문제로 말이 너무 많아. 우리도 곤란해. 당분간 좀 쉬면서 문제를 정리하는 게 어떻겠나? 이건 권고이기도 하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그것은 사실상의 해고 통보였습니다. 상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짐을 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가족의 배신이었습니다. 지연의 어머니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할 때와는 180도 다른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미친 것아,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신살이 뻗쳤다.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너의 아버지가 길길이 날뛰신다. 대체 일을 어떻게 처리했길래 이 모양 이 꼴이야. 엄마,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시끄러워. 당장 그 소송 해결 못하면 너는 이제 내 딸도 아니야. 철저히 고립된 두 사람은 다음 재판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정 복도에서 정숙을 발견한 상우가 다급하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제발 소송 좀 취하해 주세요. 네, 저희 이러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지연 역시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정숙은 두 사람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그들을 지나쳐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잠시 후 증인석에 선 정숙을 향해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원고께서는 아들에게 배신당한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정숙은 피고인석에 앉은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효도는 의무가 아니라 마음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억지로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죠. 저는 제 아들에게 제 모든 재산을 물려줬지, 제 마음까지 헐값에 팔지는 않았습니다. 정숙의 말은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재판장 역시 깊은 한숨을 내쉬며 피고인석의 두 사람을 향해 엄중하게 꾸짖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한 가정을 파괴한 것을 넘어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무리를 일으켰는지 무겁게 통감하기 바랍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 두 사람에게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무자비하게 터졌습니다.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 속에서 상우와 지연은 더 이상 도망칠 곳도 기댈 곳도 없이 세상의 가장 혹독한 심판대 위에 완전히 혼자 남겨졌습니다. 마지막 변론기일 법정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팽팽했습니다. 모든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이정숙 측의 변호사 조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된 대형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그것은 지난 1년간의 박상우 부부의 카드 사용 내역을 빼곡히 분석한 표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부터 피고인들이 원고의 피 같은 재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명명백백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조 변호사의 레이저 포인터가 스크린을 가리키자 방청석에서는 나지막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화면에는 명품 쇼핑, 고급 레스토랑, 골프장 회원권 등 상상을 초월하는 사치 내역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김지연이 인터넷에 자랑하려고 올린 사진들과 카드 내역서를 나란히 띄워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피고 김지연 씨가 SNS에 올린 이 2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 사진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박상우 씨 카드로 2천만 원이 결제된 내역입니다. 여기 본인의 어머니의 최고급 호텔 칠순 잔치 사진, 그리고 여기 5천만 원이 결제된 카드 영수증입니다. 이것이 과연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며느리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는 특히 한 항목을 확대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 부분입니다. 피고 김지연이 자신의 친정 식구들에게 보낸 현금과 선물 구입 내역입니다. 확인된 금액만 무려 수억 원에 달합니다. 시어머니의 부양은커녕 시어머니의 재산으로 자신의 친정 식구들 배만 불려준 셈이죠. 김지연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닙니다. 재판장님, 저건 다 거짓말이에요. 저희 시어머니는 지금 치매라서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하시는 겁니다. 그녀가 마지막 발악처럼 외쳤지만 조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 다음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것은 국립병원에서 발급한 이정숙의 정신감정 결과서였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본 법원의 명령에 따라 국립병원에서 실시한 원고의 정신감정 소견서입니다. 보시다시피 원고의 정신 상태는 모든 면에서 지극히 정상이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법률 행위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거짓이 탄로나자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어서 증인석에는 오승철이 섰습니다. 그는 피고인석을 매섭게 바라보며 힘있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30년 전 제가 어머니 장례 치를 돈이 없어 울고 있을 때 사장님은 당신 아들 대학 등록금을 깨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남이었던 저를 아들처럼 품어주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정신이 온전치 않다는 말입니까? 저 두 사람이야말로 돈에 눈이 멀어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증인석에 선 것은 이정숙이었습니다. 그녀는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인 아들을 향해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내 평생을 바쳤어. 시장 바닥에서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져도 내 아들 잘 되는 것만 보고 살았어. 그런데 너는 나에게 씻을 수 없는 배신을 물려주었구나. 그게 네가 엄마에게 갚은 효도니. 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박상우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이정숙의 증인석 앞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제발 용서해 주세요.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재판장의 호통에 법정 경위들이 달려와 오열하는 상우를 끌어냈습니다. 상우 부부의 변호사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변호를 포기한 듯한 짧은 말만 남겼습니다. 모든 변론이 끝나고 조민준 변호사가 최후 변론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히 돈을 돌려달라는 재산 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식이 부모에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일륜과 도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부디 법의 이름으로 짓밟힌 한 노인의 존엄을 바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시선이 재판장에게로 쏠렸습니다. 충분한 심리를 거친 재판장은 싸늘한 눈으로 피고인석을 바라보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상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는 2주 뒤인 9월 19일 오후 2시에 이 법정에서 거행하겠습니다. 땅, 땅, 땅. 재판장의 의사봉 소리가 법정 안에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는 9월 19일 오후 법원 주변은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취재진과 유튜버 그리고 재판을 구경하러 온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국밥집 어머니 사건은 단순한 가족사를 넘어 이 시대의 효와 인륜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국민적 관심사가 된 것이었죠. 법정 안 역시 발 디딜 틈 없이 방청객들로 가득 찼고 그들의 시선은 곧이어 입장하는 인물들에게로 뜨겁게 쏟아졌습니다.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박상우와 김지연이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마음고생을 증명하듯 두 사람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걸음걸이에는 어떠한 기력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오승철의 부축을 받으며 이정숙이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이전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담담한 표정으로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마침내 재판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판결문을 펼쳐들었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눈과 귀가 오직 재판장의 입술에만 쏠려 있었죠. 재판장은 판결 이유를 설명하기에 앞서 피고인석의 두 사람을 향해 이례적으로 길고 엄한 질책을 쏟아냈습니다. 본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심리하는 내내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피고 박상우는 자신을 낳고 기른 어머니의 내리사랑을 배신으로 갚았고 피고 김지연은 시어머니를 부양의 대상이 아닌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만 여겼습니다. 연로한 부모를 속여 재산을 증여받고 그 부모를 요양시설에 유기한 뒤 그 돈으로 사치를 부린 행위는 법의 잣대를 논하기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린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입니다. 재판장의 서리빨 같은 목소리가 법정 전체를 울렸습니다. 상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바닥만 노려보았습니다. 재판장의 꾸짖음은 계속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이 사회에 미친 심각한 파장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식된 도리를 잊고 부모를 짐처럼 여기는 그릇된 풍조에 경종을 울리고 짓밟힌 천륜의 가치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힘주어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문. 첫째, 피고 박상우, 김지연은
원고 이정숙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된 모든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재산을 모두 돌려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낮은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둘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증여받은 예금 전액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금 5억 원을 지급하라. 추가로 5억 원의 배상 판결까지 내려지자 김지연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판결봉을 높이 들었습니다. 셋째, 소송 비용은 모두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상, 땅, 땅, 땅. 의사봉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박상우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라며 울부짖는 아들의 모습을 이정숙은 아무런 표정 없이 그저 덤덤하게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반면 김지연은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인정 못해. 이건 말도 안 돼. 항소할 거야. 당장 항소해. 그녀가 변호사의 팔을 잡고 악을 썼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팔을 뿌리쳤습니다. 소용없습니다. 항소해봤자 망신만 더 당할 뿐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정숙은 승철의 부축을 받으며 법원 밖으로 나섰습니다. 수많은 마이크와 카메라가 그녀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한 기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심경을 묻자 정숙은 마이크를 향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효도는 의무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저와 같은 일을 겪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꼭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옆에 서 있던 승철이 정숙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사람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반대편에서는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된 상우와 지연이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오도 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승리한 이정숙의 얼굴에는 그러나 기쁨의 미소 대신 아들을 자기 손으로 심판해야 했던 어머니의 깊은 허탈감과 쓸쓸함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속하고 냉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며칠 뒤 박상우와 김지연이 살던 호화로운 아파트에 법원 집행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이 애지중지하던 고가의 가구와 가전제품 위로 빨간색 압류 딱지가 무정하게 달라붙기 시작했습니다. 김지연은 이성을 잃고 자신의 이탈리아제 소파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안 돼요. 이건 내 거예요. 아무도 손대지 마. 하지만 집행관들은 그녀를 기계적으로 밀어낼 뿐이었습니다. 박상우는 그 모든 과정을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을 가진 세상의 주인이었던 그들은 이제 이삿짐 센터의 박스 몇 개만 손에 쥔 채 길거리로 내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쌓아 올렸던 화려한 성은 한 줌의 모래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장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연은 눈물을 머금고 자신이 목숨처럼 아끼던 명품 가방과 시계들을 들고 중고 명품점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당연히 구매가의 절반 이상은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죠. 하지만 가게 주인은 그녀가 내민 물건들을 닳고 다른 헌 옷 보듯 쳐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거요? 요즘 이 모델은 인기 없어요. 보증서도 없고 상태도 별로네요. 50만 원. 지연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이걸 1,000만 원 넘게 주고 산 한정판이에요. 50만 원? 가게 주인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파시기 싫으면 그냥 가져가세요. 요즘 사모님 같은 분들 물건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우리도 재고가 쌓여 있습니다. 사모님 같은 분들이라는 말은 지연의 가슴에
칼날처럼 박혔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잔인한 현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헐값에 자신의 자존심과도 같았던 물건들을 모두 팔아넘겨야 했습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믿었던 가족의 배신이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두 사람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지연의 친정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온갖 선물을 받아 챙길 때와는 완전히 다른 장모의 싸늘한 얼굴이었습니다. 여긴 어디라고 뻔뻔하게 얼굴을 들이밀어?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 났는데 당장 안 가? 상우가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애원했습니다. 장모님, 제발 저희 며칠만이라도 신세지면 안 될까요? 정말 갈 곳이 없습니다. 장모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상우를 쏘아보며 현관문을 거칠게 닫아버렸습니다. 시끄러워. 내 장모는 무슨, 다신 찾아오지 마. 쾅 하고 닫히는 문 앞에서 지연은 결국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정착한 곳은 햇빛도 제대로 들지 않는 퀴퀴한 냄새의 반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온수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 두 사람의 관계도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상우는 매일같이 일자리를 찾아 헤맸지만 페르나라는 꼬리표가 붙은 그를 받아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상우를 향해 지연은 매일같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조금만 더 똑똑했어도, 당신 엄마를 잘 구슬렸어도 이렇게까진 안 됐어. 이 무능하고 한심한 인간. 어느 날 저녁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지연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 당신이랑 더는 못 살아. 이혼해. 상우는 국물을 쏟으며 필사적으로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연아, 제발 놔버리지 마.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응?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그렇게 서로를 원망하고 핥히던 어느 날 밤, 완전히 절망에 빠진 상우가 지연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 가자.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자. 다음 날 두 사람은 남은 돈을 털어 산 작은 과일 바구니 하나를 들고 이정숙의 새 거처를 찾아갔습니다. 정숙은 예전처럼 큰 집이 아닌 작고 소박하지만 햇살이 잘 드는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머니의 집 문 앞에서 차마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결국 문이 열리고 정숙의 모습이 나타나자 상우와 지연은 그 자리에 풀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두 사람은 눈물 콧물을 쏟으며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정숙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벌레처럼 엎드린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분노나 원망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슬픔과 연민만이 고여 있었죠. 정숙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일어나.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게 직접 받아야지. 정숙은 아들 상우를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상우야, 이제 진짜 어른이 되어 내 인생의 무게를 스스로 지는 법을 배우거라. 그게 내가 내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정숙은 조용히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모자간의 인연이 완전히 끝났음을 알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닫힌 문 앞에서 한참을 더 울었지만 그 문은 두 번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몇 계절이 흐른 뒤 정숙은 더 이상 그녀를 옥죄는 기억도 감시하는 눈길도 없는 온전한 자신만의 공간에서 비로소 평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아침이면 창가에 놓인 작은 화초에 물을 주고 오후에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를 들으며 뜨개질을 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단 하루도 누려보지 못했던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고된 세월의 흔적 대신 평온함이 묻어났죠. 그러던 어느 맑은 가을날 정숙은 혼자서 중앙시장을 찾았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시장은 많이 변해 있었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풍기는 활기찬 냄새는 여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국밥집이 있던 자리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정숙은 벤치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귓가에 남편의 무뚝뚝한 목소리, 아들 상우의 어린 시절 웃음소리, 국밥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들이 아련하게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예전 시장에서 함께 장사를 했던 과일가게 주인이었습니다. 아이고, 국밥집 사장님, 이게 얼마만이요? 여긴 어쩐 일로? 사장님, 잘 지내셨어요? 그냥 옛날 생각나서 한번 와봤습니다. 과일가게 주인은 반갑게 그녀의 옆에 앉더니 비밀이라도 말하듯 목소리를 낮추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사장님, 들으셨어? 드디어 중앙시장 2차 재개발 들어간다고 확정 났잖아. 이 공원 자리랑 그 뒤 블록까지 전부 다 최고급 주상복합으로 바뀐다네. 건설사에서 땅값도 엄청나게 쳐준다고 소문이 파다해요. 사장님이 법정 싸움으로 되찾은 그 땅, 이제 진짜 금싸라기 땅이 된 거야. 아이고, 앉아서 수십억. 벼락부자라니까요. 벼락부자 축하해요. 정숙은 상인의 호들갑스러운 축하에도 그저 옅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심장이 뛰고 손이 떨렸을 소식이었지만 모든 것을 겪고 난 그녀에게 돈의 액수는 더 이상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들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겠구나. 며칠 뒤 정숙은 정갈하게 차려입고 사회복지재단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맞이한 재단의 이사장 앞에 자신의 모든 재산이 담긴 서류 뭉치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기존에 되찾은 부동산과 예금은 물론 앞으로 받게 될 천문학적인 액수의 재개발 보상금에 대한 권리 포기 각서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이사장은 서류를 확인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르신, 이 서류는 앞으로 받게 되실 재개발 보상금에 대한 권리까지 전부 저희 재단에 넘기신다는 뜻입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평생을 왕처럼 사실 수 있는 돈입니다. 정숙은 따뜻한 찻잔을 감싸주며 이전보다 더 깊어진 평온함으로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남겨둘 건 지금 사는 이 작은 집과 병원비, 제가 쓸 생활비면 족합니다. 이사장님, 제가 살아보니 돈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헛개비 같은 거더군요. 그 헛개비에 남은 인생까지 휘둘리고 싶지는 않아요. 마지막 길은 사람답게 부끄럽지 않게 가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비워낸 정숙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녀의 곁은 이제는 친아들보다 더 살가운 오승철이 묵묵히 지켰습니다. 그는 정숙의 집 근처로 이사와 매일같이 그녀를 돌봐주며 진짜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승철이 정성껏 차려준 저녁상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가방 속에서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망설이다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귀에 익은 그러나 너무나도 초라해진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 상우예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저희 너무 힘듭니다.
제가 막노동이라도 해서 먹고 살려는데 잘 안 돼요. 어머니 염치 없지만 정말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 돈은 꼭 갚겠습니다. 제발. 아들의 처절한 애원은 이제 정숙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쉰 뒤 처음으로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의 무게를 스스로 지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어. 그건 네가 평생 풀어야 할 숙제야. 다시는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말거라. 정숙은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분노나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공원을 나섰습니다. 이제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정숙은 생애의 마지막 시간들을 더 이상 원망과 분노가 아닌 감사와 평화로 채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뜨거운 국밥 한 그릇으로 세상의 허기를 달래주던 그녀의 인생은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한 따뜻한 저녁 한 상을 차리는 것으로 조용히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